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선형성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선형성은 뭐 비례성과 가산성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지난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선, 우리가 보통 선형성 얘기할 때 이런 직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에서 비례성과 가산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뭐 y 이퀄 x라고 하는 그런 뭐 정말 단순한 1차 그래프라고 했을 때, 자, x1이라고 하는 것의 출력을 우리가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그냥 임의의 점 x1에서의 출력, 그것이 자, 여기 있는 y1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x2에서의 출력을 y2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뭐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점에서의 출력이 어쨌든 이 선상에 있을 거니까 이게 y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x3라고 하는 거가 x1 더하기 x2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럼 x1 더하기 x2가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y 값, 그러니까 y축에서 어떤 값을 갖게 되냐는 건데, 자, 이게 결국은 자, 여기 어딘가에 이제 x1 더하기 x3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 위치의 값이 지금 y1과 y2를 더한 것과 같은, 이걸 우리가 y3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비례성과 가산성이 할 때 가산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에 이제 뭐 y 이퀄 뭐 x니까 1일 때 지금 1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a만큼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면, 그러니까 a 값을 우리가 2로 정해서 얘가 2가 되면 출력도 2가 된다는 거. 이게 비례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루는,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 다음 학기 통틀어서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 아니면 98% 정도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봐요. 근데 이 선형 시스템이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도구인 건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되겠지만 그 뭐지? 파워. 그러니까 전력을 구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을 안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전력 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이제 다룰 거예요. 자,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입력이 있는 거예요. 입력이 여러 개인 거예요. 지금 아까 봤듯이 x1이라는 입력과 x2라는 입력이 각각 있는 거예요. 각각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합해서 x3라는 새로운 입력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두 개가 합해진 입력이에요. 이때의 출력을 y3라고 한다면, 이 y3라고 하는 출력은 각각의 출력, x1에 대한 출력 y1, 그리고 x2에 대한 출력 y2를 합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놓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번이나 뭐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전화번과 전류원을 그냥 다 한꺼번에 놓고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보고 푸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게 복잡한 경우에 자, 각각에 대한 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y1과 y2를 각각 구해서 나중에 덧셈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중첩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 혹은 전류원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그리고 뭐 두 번째 걸 구할 때는 또 두 번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중첩의 경우, 아니, 중첩이 저기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중첩의 원리가 성립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대로 따지면, 자, 뭐 P1을 구하고 그리고 P2를 구하고 이거를 더해서 P3를 구하는 게 이제 중첩의 원리겠죠. P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X1이라고 하는 요 입력 전압이나 전류원에 따라서 나오는 전력. 그리고 X2에 대한 거를 P2라고 했을 때 그거를 더한 거를 보면 되는데, 이게 성립을 안 할 테니, 그러면 이때는 X3랑 Y3는 아니지만 이때 X3를 구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합해진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우리가 중첩을 따르기 때문에 중첩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를 구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P3를 구해주는 방법이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다 성립하는데 전력을 구할 때는 자, 이것도 단서.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인지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번 학기에는 나오지 않을 거고 다음 학기에. 예, 이제 그 사이누소이달 그러니까 교류 전력, 그러니까 교류 전압이나 교류 전력이 들어갈 때는 그때 이제 주파수의 파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중첩을. 근데 자, 1학기 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구할 때는 그때는 전력 자체를 우리가 중첩으로 풀면 안 되고 전압과 전류 각각을 중첩으로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 답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 예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중첩이라는 게, 자, 일단 선형 회로를 가정해야 돼요. 선형 회로를 가정해야 되고, 뭐,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 이상의 독립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만의, 그러니까 하나 각각의 그 소스, 그러니까 그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각각의 소스로 보면은 그 소스에 대한 출력들을 구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걸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합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자, 예제 4.3에 대한 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예제 4.3인데 지금 보면은 앞에 나왔던 회로랑 동일하죠? 기억나요? 4.1이 아마 요거랑 똑같은 회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4.1과 같은 건데 이번에는 이제 중첩의 원리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4.1에서는 이걸 같이 놓고 풀었어요.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메쉬 커런트 돌려서 풀었던 게 4.1의 풀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게 뒤에 그대로 다시 나온다 그랬죠? 다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은 전압원이 하나 있고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앤 후에 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X1, X2의 입력을 아까 하나씩만 고려해서 Y1과 Y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X1이라고 보면 얘만 남겨놓고 이것에 의해서 이 회로의 출력을 구하고 그리고 Y2에 의한, 아니, X2에 의한 출력을 구해서 그거를 더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나와야 될 게 지금 자 전류원을 없앴어요. 전류원을 없애고 지금 여기 있는 전압원만 남긴 첫 번째 경우예요. 자, 요거가 첫 번째 경우인데 전류원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이 우리가 몇 번 지금 계속 다루고 있지만 소스 킬링이라 그래서 전압원은 우리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류원이 개방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이들 헷갈리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그냥 진짜 싱글 룹 회로인데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좀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 얘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압 V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 4옴에 걸린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 다룰 회로에서 그냥 이상적인 도선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회로 하나 남은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싱글 룹 회로이기 때문에 해석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자, 이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I1과 I2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자, 요 전압원에 의한 I1과 I2가 있을 거고, 전류원에 의한 I1과 I2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뭐 A의 경우라고 봐서 지금 여기 I1의 A, 자, I2의 A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전류원만 남기고 전압원만 있는 회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I1의 뭐 B, I2의 B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1의 A와 I1의 B를 합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1 값이 나오는 거고 I2의 A와 I2의 B를 합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I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두 번째 경우예요. 이거를 뭐 우리가 뭐 B의 경우라고 보면 자, 여기 보면은 I1의 B가 있고 I2의 B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지금 전압원이 여기 보면 단락이 됐죠. 자, 단락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전류가 I2와 I1, 그러니까 I2B와 I1B로 나눠져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까? 병렬 연결이니까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눠서 들어가겠죠. 혹은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나눠져 들어가겠죠. 그게 전류 분배 법칙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씩. 자, I1A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I1A와 I2A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싱글 룹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노드 전압, 그러니까 마디 해석법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마디 해석법의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아래쪽에다가 그라운드를 하나 잡아줘요. 그라운드를 하나 잡아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 기준점을 하나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아래쪽에 0V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0V를 기준으로 마디 전압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0V예요. 그렇죠? 그러면 VG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그러면 여기 전압원을 거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는 VG1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알고 싶은 여기예요. 이 위치에서의 전압이 얼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알면 우리가 오메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I2A라고 하는 전류예요. 이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자, 저항이 나와 있고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만 구하면 돼요? 오메 법칙에서 전압만 내가 구해주면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의 전압이 VG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크게 문제 안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위치는 자, 마이너스 뭐 플러스라고 했을 때 자, 얼마만큼의 뭐 전압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면 요 위치의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합시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2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자, 지금 I2A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I2A가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자, I2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옴분에 자, 이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해 줄 건데 지금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지금 이거의 입장에서는 전류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높은 전압이어야 되냐면 여기가 더 높은 전압이어야겠죠. 물론 지금 전압원이 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이거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자, 높은 전압을 우리가 V1으로 보는 아니 V1이 아니구나. V로 보는 거고 여기 있는 여기로 아까 V를 잡았으니까 V로 보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VG1을 빼주면 그게 I2A에 대한 전류 값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4옴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4옴을 흐르는 전류를 I1A라고 봤을 때 I1A는 자 V에서 0을 빼준 것만큼이 걸려 있겠죠. 자, 이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아래쪽은 내가 0으로 잡았고 그냥 이 양단을 내가 이미 전압 V로 잡았으니까 V만큼이 위에 걸려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죠. 왜? 직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니까. 이건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직렬 연결 저항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자, VG1이라고 하는 전압이 이런 방향으로 흘렀을 때 전류를 흘렸을 때
자, 2옴과 4옴의 B에 비례해서 그 전압이 나눠질 거예요. 1대2의 B로 나눠진다는 거니까 자,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3분의 1 VG1이 되는 거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3분의 2의 VG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방금 전과는 또 별도의 풀이에요. 방금 전과 별도의 풀이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전압값이 VG1과 그러니까 3분의 1 VG1과 3분의 2 VG1으로 구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 알고 저항 아니까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자, 3분의 1 VG1을 2옴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I2A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I2A에 설정된 방향과 우리가 방금 설정한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자, 3분의 2 VG1이라고 하는 전압이 4옴을 가로질러서 걸려 있기 때문에 4옴 저항을 흐르는 전류는 자, 이거를 요 값을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VG1이 되는데 이때는 내가 설정한 요 방향과 여기 이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설정해 주면 돼요. 자,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첫 번째 연습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게 될 마디 해석법과 관련해서 한번 맛을 좀 본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일단 I1A랑 I2A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I1B랑 I2B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전류 IG2가 있고 이것이 자, 이쪽 노드에서 아래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들어간다. B는 2대 1의 비겠네요. 그렇죠? 역수의 비례해서 나눠지니까 2대 1의 비로 나눠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자, I1B라고 하는 게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자, 1의 B니까 그러니까 웨이팅이 1이 걸려야 되니까 3분의 1 IG2. 자,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붙었지? 요거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지. 예, 요거 빼주세요. 마이너스 없어져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는데 미리 설정되어 있는 방향과 다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다 플러스여야 돼요. 이거 예, 오타. 자, 그러면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I1A랑 I1B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I1이 나오는 거고 I2A랑 여기 있는 I2B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I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써 있는 얘기를 보면 자, I1이라고 하는 거는 자, I1A와 I1B를 더해서 자, 이러한 값이 나온다. 그리고 I2 같은 경우는 지금 I2A랑 I2B를 더해서 자, 이와 같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려운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이론은 지금 4장에서 그 마디 해석법과 노드 해석법까지만 다루고 나면 회로 해석과 관련된 거는 다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배우는 거는 5장에서 우리가 소자의 특성,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와 관련된 우리가 오메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런 오메 법칙 같은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전류의 특성, 그리고 인덕터에서의 전압 전류의 특성만 배우고 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봅시다. 다음 예제예요. 앞으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딱 봐도 쉽지 않지. 그렇죠? 전화번 2개, 전류원 하나인데 지금 뭐 이게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도 메쉬가 있고 아래쪽에도 메쉬 2개 있고 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풀 것 같으면 이렇게 전류 3개를 설정해서 우리가 KVL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혹은 KCL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중첩 원리를 꼭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I1,
그리고 얘를 I2만 설정하면 돼. 여기를 I3로 설정하고 풀려고 하는 순간 미지수 3개고 식 3개 나와야 되는데 식이 3개가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틀려요.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2A예요. 왜냐하면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메쉬 커런트를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번 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4절에서의 얘기가 이제 뭐 4.4절과 4.6절에서 얘기가 전화번과 전류원이 포함된 회로에서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나올 텐데 전화번과 전류원이 포함된 회로가 있으면 그때는 미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와 같이 지금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전류를 우리가 메쉬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2A 전류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미지수를 잡지 않고 그냥 2A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노드 전압이라는 것이 이제 이 각각의 노드에 걸려 있는 전압을 얘기해요. 근데 자, 여기 사이에 전압원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아래쪽에 내가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아요. 그러면 자, 여기 B에서의 전압이 얼마일까? 이 전압원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죠. 원래는 이제 노드 전압 뭐 V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아요. 근데 전압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전압 상승이 18V만큼 일어날 거고 내가 아래쪽의 기준을 0V로 잡았으니까 위쪽 VB는 18V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미지수를 줄여주고 시작해요. 그래야 문제 푸는 게 쉬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뭐 메쉬 어널리시스를 할 건 아니고 뭐 물론 이제 뭐 KVL과 KCL을 쓰긴 할 건데 자, 각각의 전화번호과 전류원을 하나씩만 남겨두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복잡해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전화번 2개 있고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전화번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락시키면 되고 전류원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개방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남겨두고 할 거예요. 처음에 뭐만 남겨둘 거냐 하면 자, 위쪽에 있는 전화번만 6V 전화번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회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눈으로 보고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바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만 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리는 방법을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이 18V 전화번은 단락되죠. 그렇죠? 단락돼요. 그리고 여기는 개방시켜요. 없어져요. 자, 개방됐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도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서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남는 게 자, 보세요. 여기 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6V가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6V가 있고 이것이 자, 지금 여기 전화번호로부터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내려오지.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 C의 위치까지 왔어요. C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밑으로는 못 가죠. 전류원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못 가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무조건 3옴 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 3옴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자, B의 위치로까지 갔네요. 자, 그럼 일단 B에서 대기. 여기 B에서 대기. 자, 6V의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여기 A의 위치가 나오죠. 자, A까지는 가야 돼요. 뭐 갈 수 있는 뭐더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딱 A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A에서 이제 고민해야 돼요. 자, 갈 수 있는 곳이 2개가 있어요. 2옴 쪽으로 갈 수 있고 6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옴을 거쳐가면 B랑 만나요. 그러면 여기 자, 2옴을 거쳐갖고 여기 있는 B랑 만나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6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일단 6옴을 만났어요. 그럼 6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D로 가야 되죠. 자, 여기 D로 갔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단락됐으니까 자, B랑 D랑은 그냥 도선으로 연결되는 거 이해되죠? 자, 도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얘랑 여기, 얘랑 얘는 같은 노드로 봐도 돼요. 그래서 자, 요게 같은 노드가 돼요. 그러면 같은 노드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지 않고 자, 여기가 B 이퀄 D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병렬 연결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조금 쉬우려나? 푸는 게. 자, 어떻게 처음 계산할 거냐면 지금 전화번으로부터 등가 저항을 구할 거예요. 전화번으로 본 시점으로부터. 자, 전화번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 60.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병렬 연결이고 이것과 이거는 서로 직렬 연결이죠. 이해돼요? 자, 전화번이 지금 여기도 요거 무시하고 자, 전화번이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여기의 노드에 와서 지금 2옴과 6옴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만나요. 여기 B 이퀄 D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 얘는 병렬 연결이 맞죠. 그래서 병렬 연결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이게 요 위치가 2분의 3옴이 나와요. 그리고 자, 여기 3옴에 해당되는 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요 두 개의 직렬 연결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요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분의 그러니까 6볼트의 전압이 전압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는 건데 2분의 3옴과 3옴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3옴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요 전압원 6볼트짜리 전압원을 첫 번째 소스를 봤을 때 그 소스에 의해서 나오는 전압 값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잘 따라오고 있죠? 언제든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는 바로바로 질문을 해줘요. 뒤로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앞으로 오기가 조금 버거울 거예요.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지금 18V 전압원만 남기고 나머지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단락시키고 여기는 다시 또 오픈시켰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18V 전압원으로부터 전류가 나가요. 그래서 자, 18V 전압원으로부터 지금 전류가 나가죠. 그리고 나서 B의 노드를 처음 만나요. 그렇죠? 자, 처음 만나는 게 B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려준 걸 보면 B를 만났어요. 자, B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2옴, 오른쪽으로 가면 3옴. 자, 보면은 여기 2옴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럼 2옴을 거치고 나면 어디로 가요? A로 가야겠죠. 그래서 2옴을 거친 다음에 여기 A의 위치에 왔어요. 자, 3옴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C로 가야 되죠. 3옴을 거치고 나서 일단 C로 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노드가 겹치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개방됐어요. 이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가 단락됐어요. 그러면 지금 A로부터 C까지의 위치는 아무것도 소자가 없어요. 이상적인 도선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C가 같은 노드가 돼요. 도선이 그러니까 단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와 C가 겹쳐요. 그러면 자, A와 C로 어쨌든 같은 위치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지. 유검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갈 수 있는 길이 유검 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유검 나오고 돌아서 다시 18V 쪽으로 오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이걸 우리가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이옴과 삼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옴과 삼옴은 같은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얘의 합성 등가 정을 구하고 얘와 전압 분배 법칙을 써서 지금 요 병렬로 연결된 요 위치에서의 전압값을 구하면 그 값이 우리가 삼옴에 걸려 있는 전압값과 같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두 개의 합성 등가정을 구하면 5분의 6옴이 나와요. 그러면 5분의 6옴과 6옴의 B의 비례해서 전압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써서 자, 3V라는 전압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 그러니까 C의 경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C를 봅시다. 잘 보면은 얘가 단락이 돼요. 그리고 얘가 단락이 돼요. 그러면 2A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2A가 여기 이렇게 전류원이 존재해요.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일로 갈지, 일로 갈지. 그렇지? 근데 위쪽에 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A랑 C가 같은 노드가 돼요. 그렇죠? 위쪽이 단락되었기 때문에 A와 C가 같은 노드예요. 자, 아래쪽에서는 B와 D가 같은 노드가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이 C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붙을 거고 얘네 둘이 서로 붙겠죠. 요거를 잘 염두에서 보고 그려볼게요. 자, 2A가 들어갔고 그게 지금 3옴 쪽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가 일단 C의 노드로 들어가는데 이 C의 노드와 A의 노드가 같겠죠. 지금 여기 다시 보면 여기 단락되어 있고 2A가 들어가서 일단 처음 만나는 건 C의 노드예요. 근데 C의 노드와 A의 노드가 서로 같은 노드예요. 단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로 갔는데 여기다 그리면 복잡하구나. 예. C로 갔는데 이게 A와 같은 노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3옴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3옴이고 자, C와 A가 같기 때문에 A의 위치에서 또 그러니까 A가 C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거 3옴 그리고 이쪽에서 갈 수 있는 거 2옴과 6옴이 있어요. 이게 다 병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을 두고 잘 쳐다봐야 돼요. 이게 처음 보면 잘 안 보이는 게 자, 얘랑 같은 노드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접게 되면 자,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B랑 B를 기준으로 지금 A와 C가 이렇게 붙게 돼서 여기 3옴 그리고 여기 2옴이 일단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위쪽이 A 이퀄 C가 돼요. 요거 이해돼요? 그리고 나면 자, 원래는 B랑 여기 C를 공유해서 요 6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도선이 단락돼 버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붙은 형태가 돼요. 그럼 2옴과 6옴이 또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옴도 이제 병렬로 붙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2A 전류원이 또 병렬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붙어버리면 얘도 이렇게 2A가 되게 되어서 2A 그리고 여기 3옴, 2옴, 6옴이 다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돼요. 좀 복잡해요, 이거는. 복잡한데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여기 단락되었고 여기 단락되었고 자, 2A에서 지금 갔어요. 가고 지금 C로 갔는데 C가 A랑 같은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자, C에서부터 B로 가게 되죠. B와 D점, 그러니까 B점인데 D점과 같은 거죠. C에서 B와 D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D랑 같다라고 하면 자, C를 거치고 난 다음에 3옴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면 뭐 3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C이지만 얘가 A와도 같으니까 A점에서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C예요. C도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2옴과 6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C가 C 이퀄 A인데 어쨌든 A점에서 다시 또 갈 수 있는 게 2옴.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게 6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자, 2옴을 거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B로 가요. 자, 그럼 여기 2옴과 B를 연결해 주면 되겠네. 그리고 자, 6옴을 거치고 나서 D로 가요. B와 D가 같으니까 지금 얘도 B랑 D랑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얘를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쪽으로 또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다들. 모이고 나서 1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류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형태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동영상 녹화된 거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만든, 그러니까 새로 그린 회로와 전에 있던 회로가 길이 달라지지만 않으면 같은. 그리고 길을 지날 때 내가 뭐 가령 이런 거잖아요. 뭐 어디를 갈 때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야 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거쳐가는 그 프로세스도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자, 2A의 전류원이 어떤 전류를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할 때 전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전압이 걸리겠죠. 모든 소자에.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그러니까 저항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이게 1옴이 되고 자, 1옴 저항과 2A 전류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은 2V가 되겠지. 근데 방향이 자, 지금 보면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2V여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2V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구했던 A, B, C의 경우에서 나왔던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여기 5V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본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는 말고 반드시 본인들이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랑 풀이를 같이 놓고 문제를 풀면 풀려요. 눈으로 보면 풀려요. 근데 진짜 얘만 놓고 내가 연습장에 놓고 풀어봐야지 풀리는 게 진짜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책 펴놓고 눈으로 문제를 읽지 마세요. 실제로 연필을 들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좀 빠듯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러니까 요 4.5까지만 풀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다들 지금 뭐 표정들이 되게 힘든 표정들이라서 조금만 요거까지 풀고 쉬었다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문제를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전압 V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아까 얘기했었던 전력, 파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뭐 결론적으로 파워는 중첩을 이용해서 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파워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 3옴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파워와 거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자, 12V짜리 독립전압원 하나, 6A짜리 전류원 하나, 그리고 자, EI라고 하는 종속 전압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종속 전화번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종속 전화번호는 딱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을 안 했죠. 종속 전화번호를 남겨라, 없애라. 근데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independent source만 고려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독립 전화번만 고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종속 전화번 혹은 종속 전류원은 남겨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볼 텐데, 자, 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얘가 걸려 있는 이 I1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고, 이 전류값도 이제 그 전화번호고 전류원 하나만 남게 되면 그 값이 바뀌겠죠. 그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자, I1A 여기 있는 요 I1A가 여기 이 값을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 3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VA 그리고 여기 전류원이 개방되면서 지금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회로는 자, 싱글 룹 회로가 됐어요. 룹 하나짜리 회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그러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전류원만 남겨놓고 전화번을 없애는 경우. 그냥 요 위쪽에 요 전화번 자리를 우리가 단락시켰어요. 단락시키고 전류원 있고, 자, 전류 값을 I1B로 바꿨고, 여기에 전화 값을 VB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종속 전화번의 값도 EI1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자,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6A로 정해진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 따로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류원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6A가 흐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 왼쪽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6A가 더해진 형태로 되고 여기 보면 자 6A가 더해지는 형태로 되고 여기 위쪽 노드에서 I1B가 왼쪽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합해진 전류가 I1B 더하기 6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내가 이 방향으로 전류의 흐름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잘 봐요. 지금 방금 전에 이 왼쪽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 얼마나 했어요? 6A. 그렇죠? 네. 물론 이 가운데 부분 빼고 여기는 빼고 자, 요 위치를 흐르는 전류는 6A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만 얼마야? I1B 더하기 6이 됐지. 이쪽에서 I1B가 들어왔고 이쪽에서 6A가 들어와서 그것이 합해져서 I1B 더하기 6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방향으로 전류의 흐름을 설정했어요. 그럼 가운데 부분의 전류가 얼마가 돼야 돼? 내가 만약에 이거를 I라고 설정했다고 합시다.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돼? 방향이 서로 겹치죠? 지금 왼쪽 전류 흐름에 대해서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아니지. 6A의 전류에 의해서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어.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래? I1B 더하기 6이래요. 그러면 I 더하기 6이 I1B 더하기 6이래. 그럼 I가 얼마? I1B. 그래서 자 지금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요 가운데는 따로 생각해 줘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도 고려해 주기 때문에 얘는 일단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왼쪽 부분은 지금 이 도선을 흐르는 전류와 같은 전류가 여기에 걸리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위치를 흐르는 전류가 I1B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려놓은 이 전류값이 얼마일까? I1B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 미지수 중에서 줄여줄 수 있는 건 줄여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I로 놓고 여기를 또 I1B로 놓고 하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가 돼버려요. 두 개일 때랑 한 개일 때랑 식이 구해야 되는 식이 내가 두 개의 식을 구해야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한 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한 개씩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여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실수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특히 전류 부분. 자, 전류원이 있으면 무조건 그 위치에 흐르는 전류는 그 전류원 값과 똑같아져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메쉬 커런트가 걸려 있는데 자, 중간에 뭐 분기되거나 합쳐지는 공간이 없으면 그 커런트가 이 도선에도 같이 흐른다고 봐야 돼요.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온라인 수업 참여한 학생들? 자, 끄덕거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따가 또 질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3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면 되죠. 지금 KVA를 쓰는 거예요. KVA를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잡았을 때 수동보호 규정을 고려해서 KVA를 쓰면 되죠. 자, KVA를 우리가 쓰게 되면, 자, 지금 일단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원이 들어가니까 전압 상승이 있죠. 전압 상승이 12V만큼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자 보면은 플러스 여기도 그냥 플러스를 잡으면 자 이 세 개 나머지 세 개의 소자에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VA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여기 지금 3옴의 저항에 걸려 있는 게 VA라고 봤을 때 VA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자 이 I1A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그리고 자 1옴인데 우리가 전압을 구하려면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지. 전류 얼마? 여기 위에 있죠. I1A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I1A 곱하기 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식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자 I1A와 VA가 있는데 이거를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 그렇죠?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줄여주면 될까요? 지금 문제를 딱 보면은 여기 VA라고 하는 것을 3I1A로 봤어요. 왜? 싱글 룹이니까. 자, 싱글 룹이에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 전류가 모든 소자에 다 흐르는 거예요. 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얘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마치 이쪽으로 뭔가 갈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저렇게 삐져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지우고 시작하세요. 지우고 시작하면 그냥 단순 싱글 룹이고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모두 같은 전류가 흘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전류 I1A니까 모든 소자에 I1A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자 VA라고 하는 것이 3 곱하기 I1A와 같은 값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VA에 해당하는 값이 없어지고 3I1A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1A를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V1A까지 놓고 풀 것 같으면 식이 두 개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걸 이용해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준 거긴 하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I1A가 구했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보면 자 VA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두 번째를 보면 지금 I1B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KVL 쓸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의 KVL이에요. 그러면 자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자에는 뭐 1옴짜리구나. 1옴짜리에는 I1B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I1B 곱하기 1이에요.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압값, 그러니까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값인 거고, 자,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자, 3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여기 써 있어요. 이게 결국은 VB에 해당되는 값인데, 우리가 가운데에 흐르는 전류를 아까 구했잖아요. I1B 더하기 6이라고. 그거와 저항값을 곱해서 지금 그러니까 강화된 전압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I1B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게 0을 만족하면 돼요. 그렇죠? 모든 소자가 지금 다 전압 강화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왼쪽 소자에서는 다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IB를 구하면 마이너스 3A가 나와요.
I1B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는 지금 이거라고 했죠. 여기다가 I1B 대신에 마이너스 3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9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원래 처음에 V를 구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VA와 VB로 나눠서 풀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V를 구하기 위해서 VA랑 V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전력을 구해야 되죠. 3홈에 걸려있는 전력. 자, 전력 공식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력 P는 V 곱하기 I로 풀 수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 R분의 V 제곱으로 풀 수도 있었고 이거를 다시 하면 I 제곱 R로 풀 수도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전압값을 구했어요. 그렇죠? 이 삼옴 저항에 걸려 있을 전압값을 구했어요. 저항값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력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75W가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풀면 정말 안 되느냐 한번 봅시다.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 선형성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입력을 제곱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선형 직선은 아니죠. 일단 그래서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아닌지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VA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 보면 6V 그리고 여기를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 여기 2A.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 PA가 나오는 거겠죠. VA 곱하기 IA를 하면 그게 12W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하나 구했고 자, PB를 구해봅시다. 이제 두 번째 경우 자, 여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9V 그리고 자,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IB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3.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야? 9 그러니까 PB는 자, 9V 곱하기 3 해서 27이 나와요. 그러면 이 27W와 12W를 더하면 39W가 되는데 그 39W가 얘랑은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학기 동안은 전력은 중첩으로 풀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최종 전압값과 전류값을 구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전력을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2학기 때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경우가 2학기 때 나오니까 1학기 때는 무조건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되 예외 사항은 있다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다시 얘기했는데 1학기 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예, 예외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2학기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4.3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마디 해석법이에요.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노드 어널리시스 혹은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마디 해석법을 배울 거예요. 자, 마디 해석법은 언제 쓰냐는 건데 자, 노드라고 하는 게 어떤 점이에요. 그렇죠? 자, 뭐 소자와 소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요 연결되어 있는 소자와 소자 사이에 있는 점을 우리가 마디 혹은 노드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노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KCL을 쓸 수는 있지. 그렇죠? KCL을 쓸 수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앞에서 살짝 다루었었던 노드 전압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여기를 노드 A라고 한다면 자, VA라고 하는 노드 전압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노드 어널리시스를 배우고 뒤에서 메쉬 어널리시스를 배울 거예요. 노드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자, 마디 전압 혹은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써요. 항상 그렇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드 전압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이 노드 어널리시스를 써요. 자, 메쉬 어널리시스는 메쉬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류값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써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닌데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디 특정 노드에서의 전압 값이다. 그러면 그때는 뭘 써야 될까? 두 개 생각해야 돼. KCL을 일단 쓸 수 있는 노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노드 어널리시스를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어떤 노드에 있는 전압이 언노운일 때 우리가 자, KCL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노드니까 쓸 수 있는 게 KCL이에요. 그렇죠? KCL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솔루션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노드 전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살짝 연습을 했는데 전압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값이라고 했어요. 전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상대적인 위치의 차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 어딘가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잡을 때 우리가 뭐 그냥 미지의 수를 잡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잡으면 좋겠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 중에서 가장 쉬운 게 0이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 노드를 보통 이렇게 그라운드, 접지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접지에 대해서. 그냥 내가 레퍼런스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 값을 쉽게 정하기 위해서 0으로 놓고 풀려고 접지를 잡아줘요. 접지를 안 잡아주면 아래쪽에 뭐 A라는 노드가 있고 위쪽에 B라는 노드가 있으면 VA와 VB의 상대적인,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걸 예로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지금 그라운드가 잡혀 있어요. 그라운드가 안 잡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래쪽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V3로 봐야 돼요.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거긴 한데 V3로 봐요. 그럼 위쪽, 여기 노드 전압을 V2로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1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V1으로 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이제 뭐 저항 같은 게 있으면 그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결국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전압이에요. 자, 요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자, 기준이 되는 위치는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뒤집어줘도 돼요. 레퍼런스를 플러스 쪽으로 잡아주면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아래쪽에 걸려있는 전압을 V3, 위쪽에 걸려있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뭐 여기 저항 R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저항 R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냐. V3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V1이죠. 네, V3가 아니라 여기 V1. 자, 이 방향으로 갈 때 자, 지금 여기 V1만큼의 전압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이 저항을 거칠 때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예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난 후에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오게 되면 그게 V3가 되는데요. 그러면 자,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V2가 V3가 됐어. 그러면 V2와 V3 간의 요 차, 이만큼이 여기 저항 아래서 소모된 혹은 전압이 내려간 전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쪽을 레퍼런스로 잡았을 때 이렇게 썼죠. V, 맞아, 왜 2가 나오냐? 여기 3. 네. V 1, 3으로 썼어요. 예. 자, 지금 뭐 이번에 과제에도 있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 V, A, V, B라고 했을 때 혹은 뭐 A 노드, B 노드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V, A, B라고 쓰게 되면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B의 위치에서 바라본 A의 전압값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요 레퍼런스가 뒤집어지면 V, B, A로 쓰게 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그렇죠? 요거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뭐 V3 뭐 이렇게 놓지 말고 아예 그냥 그라운드를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의 전압이 그냥 얼마예요?
V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이니까. 방금 이것이 결국은 V1 마이너스 V3가 되는 건데 우리가 V3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에서 V1에 대한 값이 그냥 이 V1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예. 여기를 거쳐 올라갔을 때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0에서 출발해서 V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고 이 위치가 V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V2가 돼요. 같은 의미로. 여기를 레퍼런스를 0으로 잡아주면 그리고 이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 V1 마이너스 V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줄여서 자 V1, 2라고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V1, 2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를 바라볼 때의 전압값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자, V1에서 V2를 빼주는 방법으로 구해요. 자, 두 번째. V13이라고 하는 거는 3번 노드에서 1번 노드를 바라봤을 때의 전압값이에요. 3번 노드를 우리가 0으로 잡았죠. 얘를 우리가 그라운드를 잡아서 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이 값이 V1-V3가 되는데 하나의 값이 0이 되니까 이 값이 V1이 된다. 그래서 여기 노드의 전압이 V1이 되는 거고 그게 V13의 값과 같다. 자, 여기 V23 같은 경우는 자, 3번 노드에서 2번 노드를 바라봤을 때의 전압값이에요. 그래서 자, V2-V3가 돼야 되는데 V3가 0이니까 지금 이와 같이 V2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요거 앞에 거에 대한 복습이에요. 자,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노드 전압을 각각의 노드에 걸려 있는 노드 전압들을 우리가 구해주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노드 해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오hm 법칙과 KCL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없고 오hm 법칙과 KCL 혹은 KVL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자, A라는 걸 보면은 여기 3번 노드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도선이 다 그라운드 처리가 되겠죠. 하나의 노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소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도선이고 저항도 없고 그냥 하나의 노드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통틀어서가 3번 노드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라운드 처리해서 레퍼런스로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이 다 0이에요. 아래쪽이 다 0이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에도 아무런 소자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1번 노드로 처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도 가운데 아무 소자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고 이거를 2번 노드로 봤어요. 자, 여기는 지금 얘와 얘 사이는 R2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노드가 총 3개가 있네요. 크게 3개. 3번, 1번, 2번이 각각 있고 자, 이거를 뭐 합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는 얘가 더 편해요.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이게 더 시각적으로 편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회로를 다시 그려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더 편한 사람들은 왼쪽 그림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 오른쪽 그림이 편한 사람들은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 회로를 왼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주어질지 모르죠. 그렇죠? 뭐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냥 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내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노드 전압만 잡아줬었는데 이제 전류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저항 R이 하나 여기 들어와 있고 그 저항 R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V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가정이에요.
자, 저항 아래 양단에 뭐 얼마만큼 전압이 걸려 있을 텐데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V로 보는데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V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V2 그리고 높다고 생각한 V1이 있죠. 자, 낮은 부분이 지금 V2로 보는 거고 높은 부분을 V1이라는 노드 전압으로 봤어요. 그러면 자, V라고 하는 거는 V1과 V2의 차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전류가 흘러가면서 얼마만큼의 여기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V2가 됐어요. V1이 시작했는데 저항을 거치고 나서 V2가 됐어. 그러면 V1에서 V2를 뺀 것만큼이 여기에서 소모된 혹은 전압이 강화된 양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V1-V2가 돼요. 뭐 줄여서 쓰면 V12가 되는 거고. 자, 근데 궁금한 건 우리가 이거예요. 자, 노드 전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전류 I를 구하는데 우리가 오메 법칙을 써야 되죠. 오메 법칙 I는 자, R분의 V로 쓰면 돼요. 여기 있는 요 V, 여기 있는 이 R. 그러면 자, R은 뭐 주어진 값일 거고 노드 전압이 각각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노드 전압을 이용해서 V1-V2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류 I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 컨덕턴스를 구할 수도 있고 저항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사소한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노드 전압을 우리가 구했을 때 뭘 더 알 수 있느냐? 자, KCL을 쓰기 위한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전류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드를 잡고 우리가 KCL을 적용할 수 있는데 KCL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류를 다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류를 구해야 되죠.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주어져 있을 거고 전류를 모르는 거니까 전압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노드 전압들의 상대적인 값을 이용해서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노드 어널리시스예요. 근데 뭐 말이 좀 거창하게 나오는데 실제는 지금 뭐 2.6장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들이 이미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 예제를 같이 들어봅시다. 지금 예제가 아니군요. 예, 지금 이 노드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보면은 1번 노드에 대해서 노드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드 해석을 하는 게 노드가 잡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이 뭐가 있어요? KCL, 그렇죠? KCL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쪽 위쪽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위쪽 노드로 IG1이라고 하는 전류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IG1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전류를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류가 I1과 I2지. 자, 이 전체 노드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 나오는 거 두 개예요. 그러면 I1과 I2를 우리가 구해줘야 이 KCL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I1, 그러니까 지금 IG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주어진 값을 보는 거고 I1과 I2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I1의 저항, R1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거기에 전압값을 우리가 넣어주면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I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자,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0V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위쪽에 노드 전압을 V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V1과 0V가 차이가 나는 만큼이 여기 저항에 걸려 있을 거예요. 자, 봐요. 여기 V1이라는 전압이 있었는데 그게 전류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0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얘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V1만큼의 전압이 다 저기서 소모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I1이 돼요. 그럼 I2를 봅시다. I2는 지금 보면은 자,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 R2를 알고 있고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값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오메 법칙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봤기 때문에 왼쪽을 플러스 전압, 오른쪽을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왼쪽 전압이 얼마? 여기가 V1이에요. 문제에서 지금 보면 오른쪽의 전압 얼마? V2예요. 자, V1과 V2의 차이만큼, 다시 말하면 V1에서 V2를 뺀 것만큼이 R2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R2분의 V1-V2인데 이 분자에 있는 V1-V2라는 거는 자,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이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의 전압차, 전위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자, 이와 같이 KCL을 만들 수 있어요. 1번 노드에서의 KCL식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2번 노드에서의 KCL식을 완성해야겠지. 자, 2번 노드는 보면 자, 여기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2번 노드예요. 자, 이 2번 노드를 보면은 나가는 전류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전류원에 의해서 나간 전류 하나 있고 여기도 나가고 있고 여기는 들어오고 있어요. 자, 들어온 전류 하나, 나간 전류 둘이에요. 그래서 자, I2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전류 I3와 IG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IG2는 이제 주어진 값으로 보는 거고 구해야 될 거는 이 I2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I3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돼요. I2는 방금 전에 구했던 방법과 동일하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 흐르고 R2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주면 되는데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다라고 했을 때 왼쪽의 전압 V1, 오른쪽의 전압 V2 그 둘 간의 차이 V1-V2만큼이 R2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R2분의 V1-V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I2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럼 I3 값을 구하면 되죠. I3 값은 자, 여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아래쪽은 0V 왜냐하면 그라운드 처리되어 있으니까 위쪽은 얼마? V2만큼이 걸려 있어요. V2-0 다시 말하면 V2만큼의 전압이 여기 R3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I3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해돼요? 자, 지금 뭐 갑자기 여기 마이너스로 된 거는 식이 중간에 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는 I2 이퀄 I3 더하기 IG2인데 여기 식이 IG2 이퀄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I2 마이너스 I3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V1과 V2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근데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인 그런 방정식이 됐죠.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V1과 V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가우스-소급법은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크라메 법칙은 처음 보는 거죠. 크라머의 법칙이 결국은 행렬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인데 뭐 미지수 두 개짜리를 풀 때 이렇게 쓰기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미지수가 3개 이상이 되었을 때 쓰면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회로 해석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맨 뒤에 보면 어펜딕스라고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뭐 이렇게 증명이나 이렇게 유도 방법이 쓰여져 있어요. 그걸 참고해도 되고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쫙 나와요.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온 예제들도 대부분 네이버랑 구글에서 찾아온 예제들이에요. 자, 행렬식이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남 교수님하고 배우고 있겠지만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자, 우리가 디터미넌트 A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자, 행렬식의 매트릭스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 AD-BC 뭐 A, B, C, D의 형태로 이제 2x2 매트릭스가 되었을 때 AD-BC의 형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 혹은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도 있고 크라머의 법칙에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3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3x3 매트릭스예요. 3x3 매트릭스인데 이때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요 A와
얘를 연산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A 곱하기 EFHI에 대한 2바이트 매트리스의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으면 행렬식이에요. 2바이트 매트리스의 행렬식을 구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주어야 될 거. 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B에 대해서는 자, 여기 DG와 FI를 우리가 행렬식을 연산을 해서 곱해줘요. 그러면 그게 여기 나오죠. 나머지 C인 경우는 자, 얘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연산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다시 강조.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외울 수는 없고 푸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행인 거는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시험을 보던 과제를 풀던 3x3 매트리스까지만 나와요. 예, 4x4까지는 안 나와. 나도 5%. 예. 그렇게까지 못 푸는 거는 그거는 계산을 위한 거지. 그거는 이제 뭐 수학 배울 때는 하는 거지. 회로에서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행렬식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3x3 매트리스가 있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게 디터미넌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DT의 뭐 A 행렬에 대한 뭐 디터미넌트라고 보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디터미넌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1을 가지고 얘네들을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죠. 그게 여기 첫 번째 쓰여진 거.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빼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랑 이렇게를 계산하면 되죠. 그게 여기 두 번째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세 번째. 얘와 얘를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그러니까 2 곱하기 2하고 얘랑 얘 곱해서 빼주면 되고 얘도 빼주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저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은 7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크라머의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크라머의 법칙은 방정식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이 ax 플러스 by 이퀄 2, 그 다음에 뭐 cx 플러스 dy 이퀄 f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그러니까 매트릭스 폼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바꿔줄 수 있어요. a, b, c, d의 x, y 이퀄 뭐 e, f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크라메 법칙을 쓰게 되면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디터미넌트를 구해줘야 돼요. 디터미넌트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자,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a라는 행렬로 봤을 때 이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요. 그리고 자, x의 위치에 있는 게 a와 c죠. 요게 지금 자, 여기 보면은 x항에 붙어 있는 앞에 이제 뭐 그 스케일링 팩터가 되는 거죠. 그 스케일링 팩터 대신에 2와 f를 넣어요. 그 위치에다가 2f를 넣고 bd를 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행렬에 대한 행렬식,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지금 이 x에 해당하는 그 비례 상수 혹은 이제 뭐 스케일링 팩터를 빼고 그 위치에다가 자, 여기 있는 요 상수에 대한 거를 넣어서 계산한 그 비례 상수를 넣은 것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이 돼요. 자, y에 해당하는 비례 상수가 b랑 d죠. b랑 d 대신에 2와 f를 넣어주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원래 행렬식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이해돼요? 자, 요거는 그냥 뭐 기술 어떤 스킬로서 이해합시다. 뭐 이거에 대한 깊은 뜻은 저기 선대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예, 나랑 하는 거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3개짜리로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개짜리. 자, 크라메 법칙인데 이제 3x3 매트릭스 형태예요. 자, x, y, g가 나왔을 때 자, a, b, c, 뭐 d, e, f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3x3 매트릭스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a라고 정의를 합시다. 거기에 x, y, g 있고 j, k, l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한 요 비례상수 a, d, g 대신에 j, k, l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j, k, l이 대신 쓰여졌죠. 이것에 대한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리고 원래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자, x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비례 상수 대신에 여기 상수를 넣고 구하면 자, y가 나오고 그다음 g가 나와요. 자, 이렇게 풀면은 방정식이 좀 복잡한 경우에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뭐 가우스 속법을 풀어보고 크라메 법칙을 풀어보고 역행렬도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해서 자, 연습은 하되 나중에 이제 본인한테 가장 익숙하고 잘 풀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질문인 사람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갈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자, 크라메 법칙을 이용할 건데 자, V1이라고 하는 노드, 그러니까 1번 노드가 있고 여기 3번 노드 있고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자, 레퍼런스가 잡혀 있어요. 자, 그라운드가 잡혀서 여기가 0볼트가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노드 전압 V1, V2, V3를 구해줘야 돼요. V2는 여기 있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KCL을 써줘야겠지. 자, 1번 노드에서 지금 보면은 7A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나오는 게, 자, 이걸 잘 봐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 나오는 거는 뭐, 이해가 충분히 되죠? 자, 얘 나오는 거, 뭐, 그래. 얘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도, 그러니까 나오는 게 3개인 거예요, 총.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7A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뭐예요? 이 3S, 그러니까 지금, 뭐지? 컨덕턴스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실제 저항은 3분의 1옴인 거예요. 그래서 컨덕턴스가 쓰여져 있는 거에 저항압을 그러니까 3V1만큼의 전류가 있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얼마냐? V1인 거죠.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여기 V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자, 여기 1지멘스를 통해서 혹은 1옴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자, 1옴의 양단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려져 있는지를 계산하면 되죠. V1-V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1-V2만큼의 전압. 그리고 원래 여기 1이 나눠져야 되거나 아니면 뭐 컨덕턴스 1이 곱해져야 되는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A만큼의 전류가 다시 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1번 노드에서 해석한 거예요. 자, 2번 노드를 봅시다. 2번 노드를 보면 자, 요 가운데 껴있는 얘가 2번 노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나오는 전류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지금 5A의 전류가 내가 2번 노드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5A.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1-V2만큼의 전압이 걸려있는 거고 저항값이 1이기 때문에 V1-V2 나누기 1만큼의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여기 있죠. 자, 다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얼마인지 봅시다. 자, 3지멘스만큼의 컨덕턴스가 있으니까 3지멘스에다가 이 3지멘스에 걸려있는 양단의 전압을 곱해주면 되죠. 그 전압 얼마? 아래쪽 그라운드이니까 여기 0, 위쪽은 V2. 그래서 여기가 V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V2만큼의 전류가 있어요. 마지막. 자, 이 지멘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자,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해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얼마냐면 지금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걸 봤기 때문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V2 마이너스 V3가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V2 마이너스 V3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마지막 이제 저 3번 노드. 자, 3번 노드를 보면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7A가 이 3번 노드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가는 전류 2개,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여기 17A만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간 전류가 지금 이 지멘스를 통해서 들어간 전류가 있죠. 이 지멘스를 통해서 들어가려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자, V2에서 V3를 뺀 것만큼이 지금 이 지멘스의 양단에 걸려 있고 그게 들어가는 전류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주면 되지. 여기 양단에 얼마? V3, 여기도 V3가 걸려 있어요. 아래쪽엔 0.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전압이 걸려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V3 곱하기 1을 한 게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 4V3라고 하는 게 여기를 흐르는 전류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총 3개인데 3개 다 구했어요. 미지수가 3개잖아요. V1, V2, V3라고 하는 미지수 3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총 적어도 3개는 구하면 되는데 3개 구했으니까 이제 방정식 풀면 되죠. 자,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크라마의 법칙을 쓸 거면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해야겠죠.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V1, V2가 있는데 V3가 없으면 걔는 앞에 0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0이 붙어 있는 걸 처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V2, V3 있는데 V1이 없으니까 0, V1으로 보고, 자, 여기 0으로 채워놓고 3x3 매트릭스를 구했어요. 그러면 얘를 크라마의 법칙을 구할 거면 자, 이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해줘야겠죠, 일단. 그래서 자, 구하면 결과가 145가 나와요. 이거 직접 계산해 보세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자, 14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A라는 행렬에서 지금 V1의 스케일링 팩터인 얘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 5, 17이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1이 나와요. 계산해 봐요, 진짜.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요 2, 5, 17이라고 하는 상수가 여기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V2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가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방법. 그러니까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V3는 자, 이 위치에 지금 상수항이 들어갔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풀어주면 자, 3V가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V1, V2, V3가 자, 1V, 2V, 3V가 나오고요. 자,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류 I를 구해야 돼요. 전류 I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지멘스를 거쳐서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I인 거예요. 아까 저 I를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I는 2 지멘스 곱하기 V2 마이너스 V3를 봤어요. 문제에서 V2 값이 2옴, 2V, V3 값이 3V죠. 2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 암페어가 나와요.